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의 숲을 걷다. 지은이는 스티브 테일러, 영국 리즈 베켓 대학 심리학 교수입니다. 1932년 심리학자 칼 융은 뉴멕시코에서 북미 원주민 추장 마운틴 레이크를 만났다. 북미 원주민 부족을 정복한 유럽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융의 물음에 추장은 이렇게 비판했다. 백인들은 항상 뭔가를 원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산만하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백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친 것 같아요. 북미 원주민 부족 수족의 추장 시팅불은 이렇게 말했다. 소유에 대한 그들의 애정은 하나의 병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어머니인 대지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고 울타리를 둘러쳐서 이웃을 밀어낸다. 수족 추장 루터 스탠딩 베어는 이렇게 썼다. 원주민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조화로움을 추구한다. 백인은 환경을 지배하고 싶어한다. 원주민에게 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이다. 백인에게 이 세상은 죄악과 추악함으로 가득하여 다른 세상으로 갈 때까지 견디어야 하는 곳이다. 우리는 왜 자연과 다른 인간과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마음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다. 인간들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다. 다들 조금씩 미쳐 있다. 이 정신장애를 나는 인간의 광기라는 의미에서 휴머니아라고 부른다. 때로 에고 광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에고는 자기만의 생각과 경험에 골몰한 채 자신의 마음 공간에 홀로 갇혀있는 나,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개별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부여하는 자아체계를 의미한다. 휴머니아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으로 평소에 우리의 마음이 부조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상태가 정상이라고 믿는다. 평소 심리적 부조화가 말끔히 사라져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느낌이 드는 순간을 누구나 정기적으로 경험한다. 그 순간에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쾌락 추구 성향과 소유욕이 사라진다. 이 조화로움과 온전한 정신은 우리 내부에 항상 존재한다. 파도가 거칠어도 바다 저 밑은 항상 고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마음의 표층에 자리한 부조화에 가로막혀서 그 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서 존재의 조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밖으로 떠밀려 나와 활동과 오락에 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사는 것도 만족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만성 불안과 극단적인 물질주의의 끝은 자기 파멸이다. 조화로운 마음 상태에서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살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 지구와 다른 종과 다른 인간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현대인은 자유로운 최초의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대다수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자유를 누린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를 누린다. 지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를 누린다. 200년 전만 해도 교육과 지식은 극소수의 특권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인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조상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할 수 있다. 갖가지 심리 장애를 앓으며 보내고 있다. 마약 중독이나 우울증, 섭식 장애를 겪거나 불안, 권태, 불만에 빠져서 뭔가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야. 라는 느낌을 안고 산다. 우리의 주의는 언제나 외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한 줄기 빛과 같다. 그 빛이 흐려지고 어디에든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과 결핍을 느낀다. 특별히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 바로 그런 이유로 TV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다. TV는 주의를 확실히 사로잡는 강력한 대상으로 우리가 계속 외부의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지금까지 고안된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다. 미국인은 일주일에 평균 28시간 TV를 시청한다. 그 네모난 화면을 들여다보는 주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서 달아나기 위해서다. 활동은 우리가 자신의 주의를 밖으로 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는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 할 일이 없는 빈 시간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우려고 이런저런 활동을 찾는다. 그중 꼭 필요한 활동도 있겠지만 어떤 활동은 사실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를 휴먼 비잉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 오히려 휴먼 두잉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원주민 인류학자라면 우리를 뭐라도 해야만 하는 사람들 또는 홀로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로 부를 것이다. 뮤지션들의 문제는 그들의 생활이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아서 외부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주의는 내부로 향한다. 그들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심리적 부조화와 직면하는데 이것이 불만, 권태, 불안, 심지어 우울증까지 일으킨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달아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은 마약과 알코올을 선택한다. 비단 팝스타만이 아니다. 영화 배우들 사이에서도 약물남용이 흔하며 최상류층 부자가 비슷한 곤경에 빠진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예로 영국에서는 귀족층이 마약 문제를 일으키는 비율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보면 초부유층이 우리들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다는 연구 결과가 그리 놀랍지 않다. 심리학자 솔로몬과 그린버그, 피진스키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이 극도로 많은 사람들이 통념과 달리 돈이 더 적은 이들보다 사실상 더 행복한 것은 아니며 통계적으로 그들은 우울증과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향이 더 많다. 무수한 실업자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 조사에 따르면 실업자는 직장인보다 훨씬 더 불행하며 자살률이 더 높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신질환에 더 많이 걸린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TV와 영화, DVD, 신문, 잡지, 컴퓨터 게임 등의 오락산업을 성장시키는 주요 동력은 내부에 안주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다. 현대 문화는 우리의 주의를 외부로 돌려놓는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17세기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불행한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방에 조용히 머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시끌벅적한 삶을 무엇보다 좋아하며 그렇기에
감옥살이가 가장 두려운 형벌이다. 바쁘게 활동하려는 욕구는 사회적 조건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활동을 부추겨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시간을 상품화하고 우리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그 욕구에는 더 뿌리 깊은 원인이 있다. 쉬지 않고 활동하려는 충동은 명백히 심리적 욕구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 즉 무위가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빈 시간이 너무 많고 오랫동안 혼자 있을 때 어째서 우리는 자주 망가지는 것일까? 바로 심리적 부조화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 공간, 즉 밖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가 머무는 곳이 무척 불편하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의 정신, 즉 내부에 존재하는 의식은 너무나 불쾌한 장소여서 우리는 그곳에 잠시도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 문화인류학자 헤이즐 마커스와 시노부 기타야마가 지적했듯이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독립적인 자기로 살아가는 반면 원주민들은 상호 의존적 자기로 살아간다. 인류학자들의 말처럼 원주민들에게는 소유물이나 재산을 뜻하는 단어나 소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없다. 우리의 개체감은 전통을 따르는 원주민이나 어린아이들보다 더욱 강하다. 에고 경계선이 더욱 뚜렷하고 확고하다. 에고의 경계선은 나와 세상이 별개라는 이원성을 조장한다. 나는 마음의 공간에 갇힌 채 여기에 있는 반면 나를 제외한 우주와 타인은 모두 저기에 있다. 그 결과 우리는 평등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약하고 대신 자신을 위해 부와 재산을 축적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강한 개체감이 바로 주요 심리장애를 야기한다. 근본적인 외로움도 초래한다. 원주민들은 세상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세상에 참여하는 대신 언제나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의 일부가 되는 대신 멀리서 세상을 방관한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항상 뭔가를 원한다. 이런 외로움과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내 집처럼 참으로 편안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다소 떠돌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실험을 하나 해보자. 책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조금 후 당신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시끄럽게 오가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생각들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저 관찰하라. 마음에 떠오른 그 생각들이 얼마나 각양각색인지, 얼마나 엉뚱한 곳을 헤집고 다녔는지 확인하고 나면 당신은 기가 막힐 것이다. 생각들은 이곳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순식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20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3년 후로 앞질러 가고 넉 달 전에 읽은 소설에서 지난주에 읽은 시로 오늘 아침에 들은 노래로 중학교 친구로 신문에 실린 유명 인사에게로 정신없이 옮겨 다녔을 것이다. 과거의 기억,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이루어진 끝없는 생각의 흐름이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은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합리적인 존재이고 사고할 수 있으므로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합리적인 사고는 사실상 아주 드물다. 수다스런 생각에 몰두하는 것은
꿈을 꾸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미지들이 서로 연관된 꿈꾸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 종일 조잘되는 목소리, 즉 소음과 이미지를 일으키는 기계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끝없이 떠올려주고 우리가 흡수한 정보를 잇따라 재생하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자꾸 상상하게 만들고 있는 셈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듣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무작위로 이 생각 저 생각 옮겨다녀야 하는 것일까? 정신분열증 환자를 정신 이상이라고 간주하는 이유는 그들의 머릿속에 조잘되는 목소리가 있어서 환청을 듣기 때문이다. 사실은 수다스런 생각도 일종의 정신 이상, 적어도 일종의 설계결함, 인간 정신의 오작동으로 간주해야 한다. 2010년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피험자 2250명에게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연구에 따르면 피험자들의 마음은 전체 시간의 거의 절반 동안 방황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소비했다. 마음이 방황하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우울한 성향이 강했고 이완하기가 더 어려웠다. 킬링스워스와 길버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인간의 마음은 방황하고 있으며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수다스런 생각이 우리의 내부에서 끝없이 소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생각들에 시달린다. 가장 큰 문제는 수다스런 생각이 주로 부정적인 특성을 띈다는 점이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걱정과 불안을 띠고 과거에 대한 생각은 후회와 슬픔을 띠고 현재의 삶에 대한 생각은 불안을 띈다. 우리가 수다스런 생각에 동일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생각에서 뒤로 물러나 그 흐름을 단지 지켜보기만 한다면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친 듯이 날뛰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나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들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의 기분과 자부심을 좌우하게 내버려둔다. 우리 문화에는 사고에 관한 부정적인 금기가 하나 퍼져 있다. 깊은 사고, 즉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이 따르는 가치에 의문을 품는 것은 위험하다고 믿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테고 또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고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우울해지며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그 의미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믿음은 사람들이 자유시간을 활동과 오락으로 채우는 것을 어느 정도 정당화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쉬지 않고 활동하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숙고하지 않기 위해서다. 문제는 현실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괴물은 저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 불안은 항상 우리 내면에 고여 있지만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 존재를 자주 잊는다. 불안은 불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신이 뭔가 어긋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욕구가 생긴다. 뭔가를 바꾸고 자신에게 뭔가를 덧붙이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불만의 원인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단정하는 인과적 오류를 범한다. 만족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집을 다시 꾸미고 부엌을 뜯어고치고 카펫을 새로 사고 차를 바꾸고 헤어스타일과 옷을 바꾼다. 하지만 불만은 그런 외적 변화에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며 곧바로 다시 떠오른다. 내가 TV를 싫어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믿기 때문이다. TV 시청은 무엇보다 쉽고 수동적인 오락이어서 집중력을 약화시킨다. TV 시청의 또 다른 문제는 TV가 대체 현실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어떤 미디어든 대개 그러하다. 대체 현실은 우리가 진짜 세계에 관심을 덜 갖게 만든다. 상점이나 카페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라. 그들 자신의 삶에 관한 대화보다는 TV 프로그램이나 유명 연예인에 대한 수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내가 TV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현실을 완전히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의 환경에서, 현재에서 달아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심리적 부조화와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TV처럼 우리를 가사 상태에 빠뜨려 심리적 부조화를 못 느끼게 하는 마약이 있다. 알코올, 헤로인, 그 밖의 억제제와 진정제 종류의 마약이 그러하다. 문제는 이 마약들의 약효가 매번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이다. 휴머니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심리적 부조화의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끝없는 활동이나 오락으로 하루하루를 채우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혼자 있어도 행복을 느끼며 비교적 고요하고 느린 삶을 산다. 그들은 술이나 마약을 섭취하려는 욕구가 강하지 않다. TV 시청보다 독서를 선호하고 요리, 산책, 정원 손질 같은 비교적 차분한 활동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밖에서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휴머니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항상 조화로운 상태에 살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 어린아이와 일부 원주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을 때로는 깨달은 자 또는 자기 실현자라고 부른다. 그들의 마음은 고요하며 수다스런 생각이 거의 없다. 애고의 고립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 자연, 세계,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느낀다. 원주민 인류학자라면 우리를 가리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 말고도 또 이렇게 부를 것이다. 현재에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 현재에 살기는 자신의 경험을 완전히 의식하는 것, 즉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감각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마음 공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아침에 샤워를 할 때 당신은 현재에 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느끼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피부에 닿으며 몸을 따라 흘러내리는 따뜻한 물을 느끼는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도 현재에 살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를 훑어보거나 옆 사람과 수다를 떠는 대신 음식의 냄새와 맛, 그것을 씹고 삼키는 느낌에 초점을 맞춰라.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에고의 광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언제나 현재에서 벗어나 살아간다.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방황한다. 이것을 나는 내적 방황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주의가 수다스런 생각에 몰두하기 때문에, 즉 내부의 다른 곳을 떠돌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존재하지 못한다. 돌아다니면서도 주위 환경을 실제로 자각하지는 않고, 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보지는 않고, 먹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맛보지는 않고, 숨을 쉬고 움직이면서도 자신의 육체를 의식하지 않는다. 현재에서 벗어나 내부의 다른 곳을 떠돌지 않으면 우리는 대개 활동과 오락의 주의를 돌림으로써 외부의 다른 곳을 떠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대신 TV와 컴퓨터 게임의 대체 현실에 또는 잡지와 신문, 인터넷이 제공하는 추상적 정보의 세계에 열중한다. 이렇게 외부의 다른 곳을 떠도는 것을 외적 방황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하루 종일 내적 방황과 외적 방황을 번갈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허다하다. 우리의 주의는 이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그 사이사이 수다스런 생각으로, 다시 어떤 오락으로 쉬지 않고 옮겨다닌다. 심지어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도 이 순간에 함께 존재하지 못한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파스칼은 인간이 현재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기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방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우리는 너무도 공허하기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시간을 꿈꾸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으로부터 무작정 달아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바라기만 한다. 현재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삶을 온통 현재의 바깥에서 소비한다면 우리는 살지도 않으면서 삶 전체를 소비하는 것이다. 물건과 부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의 미친 물질주의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심리학 연구는 부와 행복 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거듭 입증해왔다. 예외가 있다. 진짜 가난해서 추가 소득이 고통을 덜어주고 생활을 안정시킬 경우 그러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일단 충족되면 소득 수준은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연구에 따르면 초부유층은 평균 소득 수준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것이 아니며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진정한 웰빙은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만한 인간관계, 의미 있고 도전적인 직업이나 취미,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종교, 정치적 또는 사회적 대의 혹은 사명감 등에 헌신하는 삶이 진정한 웰빙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수의 경제학자와 정치가들은 물건을 사고 소유하려는 인간의 무력은 선천적이라고 믿는다. 다윈의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한 말처럼 들린다. 부를 쌓으면 생존을 위한 자원을 더 쉽게 얻는 동시에 남성은 여성에게 더 많은 호감을 산다. 따라서 부는 번식 가능성도 높여준다.
이 이론의 한 가지 문제는 부를 쌓으려는 우리의 욕구가 결코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출현한 지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았다. 작은 집단을 이루어 보통 두세 달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곤 했다. 그런 생활 방식은 비물질주의적이어야 한다. 그들에겐 필요 없는 물건까지 무겁게 짊어지고 다닐 여력이 없다. 수렵 채집인들은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서로 공유한다. 날마다 쓰는 몇 가지 개인 물품을 제외하고 어떤 것이든 집단 전체가 공유한다. 공유는 하나의 도덕적 의무로 간주되며 개인 소유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집단의 균형과 조화를 깨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물질주의적 충동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본능적인 욕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무욕을 타고났다. 다른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물질주의를 부채질하는 불안과 끝이 없는 원함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하는 일종의 진화 메커니즘이다. 불만은 생물이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찾게 만든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주장이다. 그러나 인간 외의 다른 동물들이 끝없는 불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많은 동물들이 매우 느리고 정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영역 내에서 지내고 본능적인 행동 양식에 따르는 데 만족하는 듯이 보인다. 겨울을 대비해 먹이를 조금 모아두는 것 외에 다른 동물들은 인간의 물질주의적 충동을 갖고 있지 않다. 무력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 휴머니아의 결과로 간주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동물들과 대다수의 원주민 집단이 물질주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애고 광기가 없기 때문이다. 부와 물건을 쌓아 올림으로써 우리는 연약한 애고를 북돋우고 자신이 조금 더 완전해졌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이다. 물건을 새로 사거나 소유함으로써 얻은 행복의 지속기간은 길어야 이틀이다. 이런 종류의 행복은 당신이 자신을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과 비교할 때 생겨나고 자기보다 부유한 사람과 비교할 때 증발한다. 내면의 불만과 불안전감은 항상 다시 떠올라 새로운 욕구를 일으킨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 불교에서 말하듯 욕심은 끝이 없다. 욕심을 하나 채우면 새로운 욕심이 또 생겨날 뿐이다. 이 무한한 욕망을 채운 뒤에도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불만을 느낀다. 12년 전 나는 아내와 함께 싱가포르로 이사했다. 팜은 병원에서 일했고 나는 파트타임으로 영어를 가르쳤다. 싱가포르 문화는 언짢을 정도로 경쟁적이었다. 아이들은 닷새의 학교 정규 수업 말고도 매일 저녁과 주말에 과외 교사에게 서너 시간씩 더 배우는 게 일반적이었다. 아이들이 측은했다. 영어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 중에는 8살밖에 안 된 꼬맹이도 있었는데 뛰어놀 시간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언제 노니? 아이들은 논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잠시 후 한 아이가 대답했다. 저는 보통 일요일마다 2시간씩 놀아요. 영국으로 돌아왔다.
싱가포르보다 느긋한 문화로 돌아오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경쟁심이라는 괴물은 영국 문화 속으로도 몰래 들어와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지위와 성취 경주에서 자기 자녀가 앞서 나가게 하려고 필사적인 부모들을 보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다. 그들은 따로 돈을 들여 과외 수업을 시키고 저녁에 문제집을 추가로 풀게 하고 고학년용 도서를 억지로 읽힌다. 이런 행동을 통해 그들은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동시에 삶은 오직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행복은 현재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얻어야 할 어떤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고 냉혹한 태도를 갖게 하며 아이들이 학급 친구를 성공 경주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경쟁자로 여기게 만든다. 경쟁의 더 큰 문제는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어떤 경쟁자가 속도를 조금 높일 때마다 다른 이들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삶이 성취와 지위 쟁탈전에 불과하다면 삶에 실제로 의미가 있을까? 인상을 찌푸린 채 앞만 노려보고 살면서 잠깐 멈춰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거나 현재에 머무는 일이 결코 없다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와 마찬가지로 지위 역시 어떤 식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정복자는 계속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하고 재계의 거물은 계속 기업을 사들여야 하고 팝스타는 계속 더 많은 음반을 팔고 시장을 더 많이 점유해야 한다. 전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이상 증세 중 하나다. 18에서 19세기의 유럽을 생각해보자. 유럽 국가들은 매우 비슷한 언어로 말하고 유전적으로 서로 연관된 민족의 후예들이었다. 하지만 영토와 부와 권력과 특권을 놓고 끝없이 싸우느라 수세대에 걸쳐 무수한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자와 아이들을 가난과 굶주림에 방치한 집단이기도 했다. 군국주의 문화라는 비뚤어진 이데올로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고대 스파르타, 19세기 프러시아, 20세기 일본의 문화가 그 예다. 이 문화는 다른 인간을 죽이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숭고하고 도덕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유사일에 거의 모든 인간 사회에 존재한 또 하나의 병리 현상은 극심한 불균형과 억압이다. 이것도 휴머니아가 유발한 권력과 부를 추구한 욕구의 결과다. 인간의 절대 다수는 자원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극소수의 통치하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사실상 노예다. 전 세계의 부와 자원 분배를 고찰해보면 현대사회의 불균형은 수백 년 전 봉건사회의 불균형보다 훨씬 더 비정상적이다. 세계 인구 상위 1%가 부의 40%를 소유하고 전체 인구의 50%는 고작 1%를 소유한다. 인구의 80%가 하루에 $10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고 1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으며 25억 명은 최소한의 위생시설도 갖추지 못한 곳에서 생활한다. 여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었다. 최근까지도 유럽, 중동, 아시아의 여성들은 그들 사회의 정치, 종교, 문화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재산을 소유하거나 토지와 부를 물려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종종 재산으로 취급되기까지 했다. 여성 억압은 남성의 권력욕과 지배욕에 기인한다.
다른 사회나 국가를 정복하고 다른 사회 계층이나 집단을 억압하도록 부추기는 그 욕구가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억압하고 지배하게끔 충동질한다. 공감은 타인과 정신적, 정서적 관계를 맺는 능력, 타인의 마음 공간으로 들어가는 능력이다. 타인과 함께 느끼고 그들과 동일시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강력한 에고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하나로 연결되기가 어렵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을 감지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이코패스의 주요 특징이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타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지 못한다. 극도로 자기중심적이어서 온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불능과 자기 몰두의 정도가 극단에 이른 사람이다. 휴머니아는 사이코패스의 요소를 갖고 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비인간적 행위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부와 권력에 대한 욕구, 그리고 공감 능력 결여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다룬 문제들과 관계가 있는 집단적 병리 현상이 하나 있다. 지구의 생명유지 시스템을 파괴하는 인간 집단의 자살 행위이다. 정신이 온전한 종이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행성의 동식물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죽이고 대기와 바다를 그렇게 엄청난 양의 독극물로 더럽히겠는가? 누사크 네이션의 에드워드 무디 추장은 이렇게 말한다. 자녀와 손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숲을 보호해야 한다. 새와 동물, 물고기, 나무처럼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숲을 보호해야 한다. 환경 파괴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분리된 에고다. 우리는 타인, 특히 다른 집단의 구성원에게 공감하지 못할 뿐더러 자연에 그리고 지구 자체에 공감하는 능력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했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 타자성을 느낀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연을 별개의 존재로 본다.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학대한다. 당신 자신을 자세히 관찰해보라. 거의 매일, 어쩌면 하루에 서너 번까지도 이런저런 식으로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무시를 자기애적 상처라고 부른다. 자기애적 상처는 모두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생겨난다. 무시는 사소해 보이지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무시는 폭력을 촉발할 수 있다. 범죄학자들은 폭력 행위의 다수가 무시당한 느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심리학자 마틴 데일리와 마고 윌슨의 추정에 따르면 전체 살인사건의 3분의 2가 무시당한 느낌에 체면을 세우려고 행동에 나선 남자들의 결과물이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자크 라캉은 대부분의 공격 행위는 정체성을 위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무시나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분열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공격 행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속되려는 욕구는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교조주의적 종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 이 욕구는
자신의 민족이나 국가, 종교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자긍심을 느끼게 부추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자신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조장하는 다른 집단에 대한 태도가 문제다. 특정 집단과의 배타적인 동일시는 자동으로 다른 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경쟁심을 유발한다. 다른 집단은 경쟁자가 되고 당신 집단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된다. 집단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당신의 집단은 다른 집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집단을 폄하하고 무시한다. 집단 정체성이 가장 위험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심리학자들이 도덕적 추방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다른 집단의 도덕적 권리와 인권을 박탈하고 그들을 존중하지도 공정하게 대하지도 않을 때 도덕적 추방이 일어난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비인간적 행위를 부채질하는 것은 공감 능력 결여이다. 이것은 일부 인간들이 자기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그 범위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히틀러조차 참모들에게는 사려 깊고 자상했다. 90세에 이른 히틀러의 하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제가 아는 히틀러는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신 훌륭한 분입니다. 집단 정체성이 강해지면 억압과 전쟁이 반드시 끼어든다. 유사일의 거의 모든 전쟁이 서로 다른 정체성 집단 간의 충돌이었다. 그런데 집단 정체성은 유동적이다. 정체성은 결코 고정되지 않는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체성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직접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한 집단이 더 작은 여러 집단으로 쪼개지고 서로 충돌하는 경향을 설명해 준다. 대규모 종교 집단이나 정치 집단, 문화 집단은 더 작은 집단, 그보다 더 작은 집단으로 자꾸자꾸 쪼개지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 기독교도라고 자칭하는 서로 다른 집단이 그렇게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가톨릭교도, 개신교도, 성공회 교도, 침례교도, 루터교도, 감리교도, 여호와의 증인 등 기독교에서 갈라진 집단은 한도 끝도 없다. 사람들은 민족이나 인종보다는 이데올로기의 근거에서 집단을 이루는 일이 빈번하다. 정체성과 소속감을 통해 에고를 강화하려는 욕구는 인간이 가진 또 하나의 병리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병리 현상은 바로 교조주의적 종교다. 나는 영적이고 자애로운 신자들을 많이 만났다.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신자도 많은 게 사실이며 미친 짓으로 보이는 종교의식과 믿음도 한둘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영적 종교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교조주의적 종교를 추종한다. 이들은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틀렸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자신들의 믿음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믿음이 정신의 맨 밑바닥까지 철저히 뿌리를 내렸을 경우 이성적인 논쟁을 통해 그가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설득하는 것만큼이나 소용없는 짓이다. 인문주의자들이 종교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교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집단 정체성이다. 리처드 도킨스는 과학과 이성이 종교를 대체하리라고 믿는 교조주의적 무신론자다. 하지만 바로 위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칼 융이 뉴멕시코의 원주민 추장에게 어째서 유럽인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묻자 추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은 머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융이 말했다. 당연하죠. 당신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합니다. 마운틴 레이크 추장은 심장을 가리켰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민족들, 즉 현재 휴머니아를 가장 심하게 겪는 민족들의 조상은 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유래했다. 고고학적 자료는 그들이 BC 4000년경 고국을 떠나 이주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 무렵부터 개별성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신 공동 매장이 아닌 개별 매장, 사유재산, 개인의 이름과 업적을 적은 문서, 개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신화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와 중동 전역에서 엄청난 전쟁이 한 차례 있었고 그와 함께 가부장 사회와 계급 사회의 조짐이 처음 나타났다. BC 이전까지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동식물이 풍부했으나 그 무렵에는 전 지역에 걸쳐 사막화가 진행 중이었다. 강우량이 줄어 강과 호수가 말라붙자 기근이 닥쳤다. 이러한 환경 변화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에고가 더욱 고립되고 지나치게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기심과 개별성이 강화되었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생존보다는 개인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곤경은 새로운 지적 능력을 자극했다. 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탁월한 논리력, 추상적 사고는 물론이고 미래를 계획하는 새로운 능력까지 갖춰야 했다. 이런 종류의 지적 능력은 더욱 강력한 에고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그 지적 능력의 발달에는 대단히 해로운 면도 있으니 바로 에고의 고립과 인지 부조화다. 이 가설이 옳다면 원주민들이 휴머니아를 겪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은 그런 심리적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겪은 그 엄청난 환경 변화를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고 따라서 에고가 강하게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휴머니아가 일으키는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결코 겪지 않는다. 그러나 원주민들도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다. 중증 휴머니아를 앓고 있는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쳐들어온 것이다. 휴머니아 환자 집단이 휴머니아가 없는 집단을 만날 때 전자는 필연적으로 후자를 파괴한다. 바로 이것이 세계 도처 원주민들에게 벌어진 일이다. 콜럼버스가 발을 딛기 전에 북미 대륙의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 2천만 명에서 1억 명으로 추산한다. 그런데 1920년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 수는 고작 22만 명이었다. 유럽인이 침략하기 전에 적어도 100만 명에 이르던 호주 원주민의 수는 1930년대 3만 명으로 줄었다. 휴머니아가 없는 사람을 찾는다고 세상을 구석구석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 적어도 당신은 길에서 그들을 매일 지나친다. 그 주인공은 어린아이다. 세상과 자신이 별개라고 느끼지 않고
세상과 하나로 섞인다. 비유를 하자면 강둑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강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외로움이나 불완전감을 느끼지 않는다. 마음에는 두 층이 있다. 불만이 만연한 얇은 표층과 행복으로 충만한 그 밑에 넓은 심층이 그것이다. 마음의 두 층은 정체성과 관련하여 두 개의 자아를 나타낸다. 얇은 표층은 휴머니아를 겪는 자아를, 그 밑에 넓은 심층은 심원하고 근원적인 자아를 나타낸다. 인도 철학에서 후자는 아트만이라고 불리는 순수 의식이다. 명상을 하거나 존재의 조화로움을 경험할 때는 심리적 부조화가 사라진다. 심리적 부조화의 소멸은 우리가 쉬지 않고 활동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의 조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경험은 우리의 정신이 정말로 온전해지는 드문 순간이다. 심리적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는 마음 저 깊은 곳에 행복과 완전함을 느낀다. 어린아이가 느끼는 일체감과 새로움, 원주민이 느끼는 만족과 연결감을 잠깐 감지한다. 그 드문 순간에 우리는 행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존재하는 인간이 된다. 스트레스와 부조화로 가득한 투쟁 대신에 더없이 편안하고 느긋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최근에 입증된 가장 경이로운 과학적 사실은 신경 가소성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개인이 일단 성인이 되면 뇌가 완전히 형성되어서 여생 내내 동일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현대의 최첨단 뇌 영상 기법의 도움으로 그 추측이 틀렸음이 드러났다. 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연한 조직으로 계속 성장 중이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조한다.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고 오래된 뇌세포들이 새로 연결된다. 손상된 뇌 영역의 기능은 온전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신경 가소성은 우리가 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뇌를 훈련시켜서 특정 영역을 더욱 발달시키고 전반적으로 더욱 민원하고 예리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는 그 반대로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지 않고 신경 연결을 약화시켜서 뇌가 쇠퇴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다. 뇌를 훈련시켜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듯이 우리는 마음 또한 개조할 수 있다. 휴머니아를 치유하고 존재의 영원한 조화로움에 이르는 방법으로 나는 다음의 8단계를 권유한다. 1. 자신의 안으로 들어가 마음 공간에 편안하게 머물고 오락과 활동에 의지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라. 2.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심리적 부조화와 직면하기가 두렵다면 심리치료 등의 도움으로 트라우마부터 치유하라. 3. 수다스런 생각에서 뒤로 물러나 그것과 탈동일시하고 그 생각의 흐름에 휩쓸리는 대신 관찰하는 법을 배워라. 4.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부정적인 생각들 밑에 깔린 부정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그것에 반박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라. 5. 봉사활동을 하라. 6. 일상에서 의식적인 주의, 즉 알아차림을 연습하라. 7.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20분에서 30분씩 명상을 하라.
자연과의 접촉, 달리기, 수영 등 명상과 유사한 활동을 병행하라. 8. 침묵과 고독의 은둔 시간을 갖는 동시에 느리고 단순하게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휴모니아 상태에서 우리는 삶의 표면을 스치듯 살아갈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또 그 다음 활동으로 끊임없이 옮겨가며 그 사이사이 가끔씩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안해한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간다.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허탈해한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지난 20년 동안 나는 대체 무엇을 한 걸까? 조화로운 마음을 되찾으면 우리는 이 최면에서 영원히 깨어난다. 오직 이때에야 우리는 삶을 실제로 살기 시작한다. 오직 이때에 이르러서야 삶을 진정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휴모니아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실제로 살지 않고 삶에서 달아난다. 휴모니아 상태에서 우리는 마약 중독자와 비슷하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욕구에 괴로워하며 현실을 잊을 수 있는 활동과 오락을 찾아 끝없이 헤맨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 즉 무위라는 말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띈다. 게으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단정된다.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매우 희귀한 능력이다. 진정한 무위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완전히 깨어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자각하고 현재의 모든 경험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무위는 조바심을 내지 않고 정말로 느긋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의미한다. 이것은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진다. 오직 그때서야 당신은 실제로 휴먼 비잉이 된다. 휴모니아 상태에서의 삶은 언제나 투쟁이다. 그러나 조화로운 상태에서는 삶이 편안하다. 더 이상은 싸우지 않는다. 활동이나 오락에 열중하려는 욕구가 없다. 미래를 기대하는 욕구, 서두르려는 욕구가 없다. 술이나 마약에 취하려는 욕구, 부와 권력을 쌓으려는 욕구가 없다. 욕구가 모두 사라지는 이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욕구는 결핍을 의미한다. 조화로운 상태에서는 결핍이 없다. 현재는 항상 충분하다. 현재에서 달아날 필요도, 현재를 보상할 필요도 없다. 현재는 그 자체로 항상 완벽하고 결코 공허하지 않다. 오히려 아름다움과 자애로움으로 언제나 충만하다. 욕망은 끝이 없고 항상 싸우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인류는 우주 만물과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는 수십억 인간은 결국 자멸할 것이다.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살지 못하는 종은 자멸하기 마련이다. 인간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휴모니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에고 고립과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는 한 병리적 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쟁과 불평등, 억압, 환경 파괴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교조주의적 종교도 여전히 존재하고 독선적인 민족 집단이나 종교 집단도 여전히 존재하며 서로 대립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부조화는 우리의 심리적 부조화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치유하면 우리가 그런 병리적 행동을 더 이상은 저지르지 않는다. 다른 모든 사람과 하나로 연결되고
그들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욕구를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은 자연으로까지 확장된다. 자연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확신하며 책임감도 느낀다. 따라서 자연을 훨씬 더 존중하고 소중하게 다룬다. 인류의 대다수가 휴머니아를 치유할 수 있다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 터무니없이 이상적으로 들릴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인류는 이미 자멸할 지경에 이르렀고 휴머니아가 인간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이상적인 수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의 유토피아가 매번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몰락은 휴머니아가 일으킨 부와 지위를 축적하려는 욕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때조차 공산주의는 사리사욕과 권력욕으로 왜곡되었다. 수많은 정치 공동체와 종교 공동체도 비슷한 이유로 실패했으며 권력과 지위, 성, 재산에 대한 갈등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내적 변화에 기반을 둔다면 유토피아는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다. 인간 사회는 예외 없이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조상들이 수십만 년 전에 아프리카 초원에서 발달시켜 물려준 해로운 행동 특성을 무조건 실천할 수밖에 없다고 진화 심리학자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인간의 뇌와 마음은 대단히 유연하다.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코타 원주민 블랙 엘크는 이렇게 말한다. 첫 번째 평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깨달을 때,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존재와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우주의 중심에 위대한 영혼이 살고 있으며 우주의 중심은 모든 곳에 있고 우리 각자의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의 영에 첫 번째 평화가 깃든다. 휴머니아에서 벗어나는 순간 삶에는 고통도 불만도 없다. 이제 삶은 기쁨과 경의로 충만한 장엄한 모험이다. 오랫동안 불완전하게 살아온 뒤 이제야 우리는 완전해진다. 현재와 이 세상과 진정한 자아에서 줄곧 달아나다가 이제야 자신의 마음 공간에 편안하게 머문다. 불안과 혼란에 휩싸인 채 적대적인 세상을 이리저리 떠돈 지 수천 년 만에 드디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 마음의 숲을 걷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단어는 휴머니아입니다. 휴먼, 즉 인간, 인류와 메이니아, 즉 광기, 정신병, 이 둘을 합친 말이죠. 우리말로 직역하면 인간의 광기, 인간 광기 정도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 질병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겪고 있는 독특한 집단 정신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본질은 사랑과 평화와 연결의 상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시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우리는 인류 전체가 존망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웃이 죽으면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들이 멸종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지구가 오염되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면 인류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와 모든 생명체는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어항 속에 함께 살고 있는 한 가족과 같습니다. 어항에 물이 오염되면 모두 죽습니다. 예전에 제 지인 한 명이 집에 커다란 수족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하는 대형 수족관이었습니다. 다양한 물고기를 길렀는데 어느 날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갔다 와보니 수족관 속의 모든 고기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정화하고 순환시키는 장치 속으로 빨려 들어가 죽는 바람에 정화장치가 고장나고 오염된 물로 인해서 모든 물고기가 죽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은 지구의 땅과 하늘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땅과 하늘과 바다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엄마 뱃속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남은 것은 공멸뿐입니다. 이러한 휴머니아, 집단 광기, 인간의 광기는 우리가 이 지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착각, 인류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착각, 그리고 인류와 다른 생명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마치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생물체이고 우리와 동식물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각종 세포나 기관 혹은 기생생물인 것과 유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원제는 Back to Sanity인데 번역하면 제정신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저자는 지금의 인류가 제정신이 아니라 거의 미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책의 첫 번째 핵심 단어가 휴머니아, 즉 인간 광기라면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조화입니다.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과 조화를 이루고 타인 혹은 타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고 동식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지구 환경과 조화를 이루자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생존은 물론 인류의 행복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화로운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저자는 제안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낭독하지는 못했지만 이 책을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딱 3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살피자.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돌보자. 세 번째는 내 마음을 성숙시키자입니다. 제가 명상과 마음 경영을 공부하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내 마음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 세상과 사회와 문화가 가스라이팅한 온갖 관념들을 진실이라고 믿고 습관적으로 따라 살아갑니다.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외부에서 주입된 가치관과 관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의 일침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특히 오늘날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사고나 중병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유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얻은 결론은 평소에 건강한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깊게 알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고 어려운 듯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나답게 사는 길이고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길이며 나는 물론 타인과 이 사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람이, 그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와 의지가 생깁니다. 저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흥미롭고 역동적인 것을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흥미롭고 어떤 스포츠 경기보다 역동적이며 어떤 이야기보다 흡인력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